세드릭의 엄마인 에롤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어떤 아이인지 모르실 거예요. 변호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도린코트 백장님은 부인께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연세도 많고 편견이 강하시죠. 예전부터 미국과 미국인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아드님이 결혼할 때도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불쾌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백장님께서는 절대로 부인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폰틀로이 경은 백장님이 직접 감독하시는 가운데 교육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폰틀로이 경은 백장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백장님은 도린코트 성을 무척 좋아하셔서 주로 그곳에서 지내십니다. 팔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인 염증성 통풍을 앓고 계셔서 런던으로 나가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지요. 폰틀로이 경은 주로 도린코트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백장님은 부인께 코트로지에 있는 집 한 채를 주셨는데 그 집은 쾌적하고 성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또 부인께 아쉽지 않을 만큼 생활비를 주실 겁니다. 폰틀로이 경은 부인을 방문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부인이 폰틀로이 경을 찾아오거나 성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말입니다. 부인께서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폰틀로이 경은 분명 아주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허비섬 씨는 에롤 부인이 다른 여자들처럼 울거나 소란을 부릴까봐 조금 불안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면 난처하고 짜증이 났다. 하지만 다행히도 에롤 부인은 그렇지 않았다. 창가로 가더니 잠시 고개를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마도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이윽고 에롤 부인이 입을 열었다. 남편은 도린코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국을 사랑하고 영국 것은 뭐든지 사랑했지요. 그이는 고향에서 떨어져 산다는 사실 때문에 늘 슬퍼했어요. 고향과 가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이도 세드릭이 아름다운 고향을 알게 되고 나중에 백작이 되는 것에 걸맞게 교육받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고는 탁자로 돌아와서 허비섬 씨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에롤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남편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세드릭한테도 좋은 일일 거고요. 저는 압니다. 분명 백장님은 아이한테 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할 만큼 몰인정하진 않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만일 백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세드릭은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따뜻하고 믿음이 깊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씨를 가졌지요. 저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저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세드릭을 만날 수 있는 한 저는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겠죠. 허비섬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 생각은 거의 안 하는군. 자기를 위한 조건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 허비섬 씨가 말했다. 부인, 아드님을 그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아드님이 어른이 되면 부인께 고마워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폰틀로이 경은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것이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도린코트 백장님도 부인 못지않게 폰틀로이 경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에롤 부인은 조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백장님이 세드릭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정이 많은 아이지요. 그리고 늘 사랑받으며 자랐답니다. 허비섬 씨는 헛기침을 했다. 통풍을 앓고 있는 성격이 불같은 늙은 백작이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울뚝불뚝한 성격이긴 하나 후계자한테 잘해주는 것이 백작 자신에게도 이로울 터였다. 또한 세드릭이 가문의 위신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백작은 세드릭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허비섬 씨가 말했다. 폰틀로이 경은 편안히 지내실 겁니다. 폰틀로이 경이 부인을 자주 만날 수 있게끔 부인의 집을 가까운 곳에 마련한 것도 다 폰틀로이 경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허비섬 씨는 백작이 내뱉은 무례하고 불쾌한 말들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작의 말을 무난하고 정중한 말로 바꾸어 전했다. 에롤 부인이 메리 아줌마더러 아이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을 때 메리 아줌마의 대답을 듣고 허비섬 씨는 깜짝 놀랐다. 메리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님. 지금 홉스 씨네 가게에서 그 계산대 옆에 높은 의자에 앉아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비누랑 양초들 틈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에롤 부인이 허비섬 씨에게 말했다. 홉스 씨하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지요. 세드릭한테 아주 잘해주고 서로 아주 친하답니다. 허비섬 씨는 거리를 지나면서 얼핏 본 가게와 그 가게에 있던 감자 괴짝과 사과통과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 떠오르자 다시금 의심스러워졌다. 영국에서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이 식료품 가게 주인과 사귀는 일이 없었으며 그런 일은 희한한 행동으로 여겼다. 폰틀로이 경이 예의 없고 신분이 낮은 친구와 어울린다면 몹시 난처했다. 백작의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수치 가운데 하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천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사실이었다. 이 아이도 제 아버지의 좋은 점 대신 이런 나쁜 점을 이어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비섬 씨가 이런 걱정을 하며 에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허비섬 씨는 세드릭을 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곧 어머니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사내 아이를 본 순간 허비섬 씨는 허비섬 씨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할 만큼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짜릿한 흥분이 허비섬 씨를 꿰뚫고 지나갔다. 첫 보기에도 이 아이는 지금까지 본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기고 우아했다. 아이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다. 몸은 튼튼하고 유연하고 우아했고 작은 얼굴은 남자답게 잘생겼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으며 행동거지가 씩씩했다. 게다가 놀랄 만큼 제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이 금빛이었고 어머니를 닮아 갈색 눈이었지만 어머니처럼 슬픈 빛이나 수줍은 기색 따윈 조금도 없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눈이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허비섬 씨는 저렇게 잘생기고 예의 바른 아이는 처음 보는군.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입 밖에 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폰틀로이 경이시군요. 허비섬 씨는 세드릭을 보면 볼수록 놀랐다. 허비섬 씨는 영국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영국에서 본 아이들은 가정교사의 엄격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고 발그레한 뺨을 가진 잘생기고 우아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수줍음을 타는 아이도 있고 기운이 넘쳐서 시끄러운 아이도 있었지만 이 엄격한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세드릭의 이런저런 면을 살펴본 것은 어쩌면 폰틀로의 경인 세드릭의 운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허비섬 씨는 세드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세드릭은 허비섬 씨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행동했다. 허비섬 씨를 소개받자 친근하게 악수를 나누고 홉스 씨한테 하듯이 무엇을 물어도 스스럼 없이 대답했다. 수줍어하지도 버릇없이 굴지도 않았다. 허비섬 씨가 에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세드릭은 마치 어른처럼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허비섬 씨가 에롤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 어른스러운 분이군요. 에롤 부인이 대답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 배우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하고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은 말이나 긴 낱말을 즐겨 쓰는 버릇이 있지요. 하지만 아이다운 놀이도 무척 좋아한답니다. 정말 어린애다울 때도 많아요. 허비섬 씨는 곧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세드릭의 집에 찾아오는 길에 마차가 길모퉁이를 돌 때였다. 어린 사내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몹시 흥분한 것 같았다. 두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려는 참이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바로 세드릭이었다. 세드릭은 친구들 못지않게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빨간 긴 양말을 신은 다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내밀고 다른 아이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아이가 출발 신호를 했다. 하나, 둘, 셋, 준비, 땅! 허비섬 씨는 이상하게도 흥미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마차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빨간 다리가 반바지 뒤에서 솟구쳤다가 땅을 박차고 쏜살같이 내달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대단한 구경거리였다. 세드릭은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얼굴 가득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눈부신 금빛 머리카락이 물 흐르듯 휘날렸다. 아이들은 모두들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팔짝팔짝 뛰며 응원을 했다. 달려라, 세드릭! 달려라, 빌리! 잘한다, 세드릭! 잘한다, 빌리! 잘한다! 잘한다! 힘내! 허비섬 씨가 중얼거렸다. 폰틀로이 경이 이길 거야. 나는 듯이 치솟다 내려가는 빨간 다리와 아이들의 찢어지는 함성 소리와 빌리가 길을 쓰고 세드릭을 바짝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비섬 씨는 조금 흥분이 되었다. 허비섬 씨는 멋쩍은 듯 기침을 하며 말했다. 솔직히 폰틀로이 경이 이겼으면 좋겠군. 그 순간 팔짝팔짝 뛰던 아이들이 일제히 동네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다. 미래의 도린코트 백작이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서
거리 끝에 있는 가로등에 닿았고 바로 2초 뒤에 빌리가 헉헉거리며 가로등에 몸을 날렸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세드릭 에롤 만세! 세드릭 에롤 만세! 허비섬 씨는 고개를 도로 창문 안으로 넣고 의자에 기대며 메마른 웃음을 지었다. 허비섬 씨가 중얼거렸다. 잘하셨습니다, 폰틀로이 경. 마차가 집 앞에 섰을 때 승자와 패자가 떠들썩한 아이들 무리를 이끌고 마차 쪽으로 오고 있었다. 세드릭은 빌리와 나란히 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새빨개진 얼굴은 의기양양했고 곱슬머리는 땀에 젖어 후끈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두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세드릭은 달리기에 진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이긴 건 너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길기 때문인 것 같아. 바로 그거야. 내가 생일이 사흘 빠르니까 유리한 거지. 난 너보다 사흘 먼저 태어났잖아. 빌리도 그렇게 생각하니 기운이 나는지 다시 웃기 시작했고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가 시합에서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걷기 시작했다. 이렇듯 세드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알았다. 승리의 감격에 취했을 때조차 세드릭은 진 사람은 이긴 사람만큼 기쁘지 않으며 상황이 달랐다면 자기가 이겼을지 모른다고 아쉬워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날 아침 허비섬 씨는 세드릭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허비섬 씨는 줄곧 메마른 웃음을 지었고 앙상한 손으로 턱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에롤 부인은 볼 일이 있어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실에는 허비섬 씨와 세드릭 둘만 남아 있었다. 처음에 허비섬 씨는 어린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했다. 세드릭이 할아버지를 만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놀라운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몇 가지 일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세드릭은 영국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집안에서 살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직 어머니와 따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세드릭이 충격에서 벗어날 때쯤 되면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허비섬 씨는 열린 창가 한쪽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반대쪽에는 훨씬 더 큰 의자가 있었는데 세드릭은 거기에 앉아 허비섬 씨를 바라보았다. 곱슬머리를 푹신한 등받이에 기대고 영락없이 홉스 씨처럼 다리를 꼬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의자 깊숙이 앉아 있었다. 세드릭은 어머니가 거실에 있을 때도 허비섬 씨를 찬찬히 지켜보았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여전히 점잖게 생각에 잠겨서 허비섬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세드릭은 허비섬 씨를 살펴보고 있는 듯했고 허비섬 씨 역시 세드릭을 꼼꼼히 뜯어보았다. 허비섬 씨는 자기 같은 나이 든 신사가 방금 달리기 시합에 이기고 와서 큰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대롱거리고 있는 이 작은 꼬마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드릭이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한시름 덜어주었다. 백작이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르거든요. 허비섬 씨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세드릭이 말했다. 네, 백작이 될 아이라면 백작이 뭔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허비섬 씨가 대답했다. 그렇죠. 세드릭이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드릭은 가끔 발음도 제대로 하기 힘든 낱말을 썼다. 할아버진 어떻게 백작이 되었나요? 허비숑 씨가 말했다. 왕이나 여왕님의 허락을 받아야 백작이 됩니다. 대개는 국왕에게 충성을 다했거나 훌륭한 일을 하면 백작이 되지요. 아, 대통령이랑 비슷하군요. 아,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그렇게 뽑습니까? 세드릭은 명랑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착하고 아닌 게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횃불을 켜고 행진도 하고 누구나 연설도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곤 했지만 백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전 백작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세드릭은 자기가 백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허비숑 씨가 무례하게 여길까봐 허겁지겁 덧붙였다. 백작에 대해서 알았다면 백작이 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허비숑 씨가 말했다. 백작은 대통령하고는 많이 다르답니다. 세드릭이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횃불 행렬은 안 하나요? 허비숑 씨는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어쩌면 이제는 확실히 설명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허비숑 씨가 입을 열었다. 백작이라는 자리는 아주 대단합니다. 세드릭이 끼어들었다. 대통령도 그래요. 횃불 행렬이 6km나 이어지고 폭죽을 쏘아 올리고 악단이 연주도 해요. 홉스 아저씨가 절 데려가서 구경시켜줬어요. 허비숑 씨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어 하면서 말을 이었다. 백작은 주로 유서 깊은 가문에서 유서 깊은 가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집안이란 뜻이지요. 아주 오래되었죠. 세드릭은 손을 더욱 깊이 호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다. 아, 공원 근처에 있는 사과장수 할머니도 그래요. 할머니도 아주 오래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나이가 한 100살쯤 되셨을 텐데 비 오는 날에도 장사하러 나오세요. 저랑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빌리가 한 번은 1달러쯤 있었는데 제가 날마다 5센트어치씩 사과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20일 동안 사과를 샀어요. 빌리는 일주일 만에 사과에 완전히 질려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운 좋게도 어떤 신사분이 저한테 50센트를 주셔서 제가 사과를 샀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오래된 옛날 가문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가문이 뼛속까지 들어와 버렸고 비가 오면 더 심해진다고 했어요. 허비숑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고 진지한 세드릭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허비숑 씨가 설명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오래된 가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진 집안을 말하는 거지요. 몇백 년 동안 그 집안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고 영국의 역사책에도 집안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세드릭이 말했다. 워싱턴 대통령이랑 비슷하네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워싱턴 대통령은 그전부터 유명했대요. 홉스 아저씨는 워싱턴 대통령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래요. 독립선언문이랑 독립기념일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워싱턴 대통령은 아주 용감한 분이었어요. 허비숑 씨는 엄숙하게 말했다.
제1대 도린코트 백장님은 400년 전에 백작 자기를 받았답니다. 세드릭이 감탄했다. 와, 정말 옛날이잖아요? 내 사랑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재밌어 하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얘기해드려요. 내 사랑은 항상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백작은 백작이 되는 것 말고 또 무슨 일을 하나요? 백작들은 국왕폐하를 도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몇몇 백작들은 아주 용감해서 옛날 큰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지요. 세드릭이 말했다. 저도 싸우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아주 용감하셨대요. 워싱턴 대통령만큼이나 용감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백작이 되었을 거예요. 백작들이 용감하다니 정말 기뻐요. 용감한 사람이 되면 좋은 점이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저도 무서운 게 있었어요. 깜깜한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독립전쟁이랑 워싱턴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이 싹 사라졌어요. 백작이 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허비섬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묘한 표정을 지으며 영리한 눈으로 세드릭을 빤히 바라보았다. 어떤 백작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허비섬 씨는 이 어린아이가 돈의 힘을 알까 궁금했다. 세드릭은 천진하게 말했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돈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허비섬 씨가 물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세드릭이 설명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사과장수 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아주 부자라면 작은 천막을 사서 할머니가 천막 안에서 사과를 팔 수 있게 해드리고 작은 난로도 사드릴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1달러씩 들여서 사과를 팔러 나오지 않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깨걸이도 사드릴 거예요. 그러면 뼈마디가 덜 쑤실 거예요. 할머니는 저희 같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쑤신대요. 뼈가 쑤시면 정말 아프잖아요. 제가 부자여서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할머니도 아프시지 않을 거예요. 허비섬 씨가 말했다. 부자가 되면 또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 사랑한테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이랑 책 모양으로 된 바늘꽂이랑 부채랑 황금골무랑 반지랑 백과사전이랑 마차도 사드리고 싶어요. 마차가 있으면 전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분홍색 비단 드레스를 사드리고 싶지만 내 사랑은 까만색을 제일 좋아해요. 전 내 사랑이랑 큰 상점에 가서 둘러보고 직접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딕형은 허비섬 씨가 물었다. 딕은 누굽니까? 세드릭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느라 신이 나서 말했다. 딕형은 구두닦이예요. 그렇게 훌륭한 구두닦이는 없을 거예요. 시내 한복판 거리 모퉁이에서 일해요.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사랑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 내 사랑이 통통 튀는 멋진 공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공이 마차가 다니는 거리 한복판으로 굴러가 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막 울어버렸어요. 그때 전 아주 어렸거든요. 전 킬트를 입고 있고 딕형은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형이 괜찮아 하고 소리치더니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외투로 쓱쓱 닦은 다음 공은 멀쩡하단다 꼬마야 하면서 저한테 주었어요. 내 사랑은 딕형을 보고 감탄했고
저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내에 나갈 때면 딕 형이랑 이야기를 나누지요. 형이 안녕 하고 인사하면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러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은 장사가 어떤지 말해줘요. 요즘은 장사가 안 된대요. 변호사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턱을 문지르고는 말했다. 그럼 딕한테는 무엇을 해줄 겁니까? 세드릭은 마치 사업가 같은 자세로 고쳐 앉으며 말했다. 돈을 줘서 제이크를 내보낼 거예요. 제이크는 또 누굽니까? 딕 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사에 보탬도 안 되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속임수까지 쓰는 바람에 딕 형이 몹시 속상해해요. 자기는 열심히 죽어라 구두를 닦으며 늘 정직하게 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전혀 안 그렇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딕 형은 좋아하지만 제이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다시 안 오는 손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면 제이크는 돈을 줘서 내보내고 형한테 사장 간판을 사줄게요. 딕 형은 사장 간판이 있으면 끝내주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옷이랑 새 솔도 사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딕 형은 번듯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대요. 세드릭은 딕이라는 친구가 쓰는 속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따라 썼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꾸밈없고 천진난만했다. 세드릭은 허비섬 씨가 자기 못지않게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았다. 사실 허비섬 씨도 점점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허비섬 씨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딕과 사과장수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친구들을 도와줄 계획을 세우기 바쁜 마음씨 착한 어린 귀공자였다.